감히 한국 따위가 중국을 어떻게 막느냐고요. 베이징 군사지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던 황해 실탄 훈련. 중국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군부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미국도 일본도 아닌 제3의 국가가 조용히 전쟁을 꺼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든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함정 한 척 드러내지 않고 강대국의 군사작전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나라. 위기의 한복판에서 모든 걸 목격한 미국 전문가의 충격적인 증언. 그날의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베이징 인민해방군 전략연구소 회의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냉방이 과하게 틀어져 있었고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던 클레인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10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특별자문위원으로 저를 초청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람을 왜 부르는지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제안받은 금액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죠. 6개월 계약에 30만 달러였습니다. 회의실 천장은 높았고 한쪽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어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동시통역 이어폰도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이어폰을 끼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왕슈안 장군이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강경파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각이 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군복에는 훈장이 여러 개 달려 있었죠. 왕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만 문제에 대한 긴급 전략 회의입니다.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일본 국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자막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지만 저는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화면 속 여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은 일본의 존립위기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앉은 장성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대만은 우리 내정 문제인데 일본이 감히 개입하겠다고요? 맞은편에 앉은 다른 장성도 거들었어요. 과거 침략의 역사도 모자라서 또다시 야욕을 드러내는군요. 이번엔 제대로 응징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면전도 불사해야 한다.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오갔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끼어들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어요. 왕 장군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략으로 맞서야 해요. 회의실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왕 장군이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대만 거리 풍경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에 든 플래카드에 한글이 써 있었거든요. 자유와 민주주의. 한국처럼 살고 싶다는 문구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글이요? 대만에서요? 왕 장군 옆에 서 있던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40대로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대만 내부에서 친한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대만 내 한국어 학습자 수 그래프였는데 지난 5년간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300% 증가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률, K-팝 음반 판매량, 한국 제품 선호도 모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대만 젊은이들의 정치 모델 선호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35%, 일본식 의회제
20%, 그리고 한국식 민주주의가 무려 40%였어요. 한 장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대만에 그렇게 영향력이 큽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친일 세력이 문제였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의 향수, 친일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망합니다. 같은 분단 국가에서 시작해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 모델에 매료되어 있어요. 저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동아시아를 10년 넘게 연구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들었거든요. 한류의 영향력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정치적 함의가 클 줄은 몰랐어요. 다른 분석관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새 자료를 띄웠어요. 대만 일부 지역에서 한글 간판 사용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글로 상점 간판을 바꾸자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한 장성이 탁자를 쳤습니다. 우리가 일본만 보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왕 장군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더 근본적인 변화를 놓쳤어요. 대만 여론이 한국화되면 일본도 중국도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 순간 왕 장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클레인 박사, 미국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대만 문제를 주로 중국 대 미국 구도로 분석해왔습니다. 또는 중국 대 일본이라고 보기도 했죠. 한국이 이렇게 큰 변수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모신 겁니다. 미국식 시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주십시오. 젊은 장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동맹국 아닙니까? 결국 미국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왕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와도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 문제로 우리 협력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한국은 독자 노선을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한 분석관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최근 3년간 한국 방산 기업의 대만 접촉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공식 루트는 아니지만 민간 채널을 통한 교류가 활발합니다. 또한 대만 국방부 내에 한국식 군 개혁을 주장하는 그룹이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였어요.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왕 장군이 답했어요. 그래서 클레인 박사께 한국 변수를 집중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회의가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여러 분석관들이 자료를 발표했고 장성들은 의견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변수라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왕 장군이 말했습니다. 클레인 박사, 회의 후에 제 집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왕 장군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긴 복도였고 양쪽으로 군사 관련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군사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왕 장군이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사,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민 반응하는 겁니까?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 제 역할을 결정할 것 같았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제가 천천히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만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왕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은 예측 가능합니다. 늘 적대적이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편도 아니고 완전한 적도 아니에요. 그게 제일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미국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는 미묘한 경쟁 관계였죠. 제 임무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역량을 파악해 주십시오. 왕 장군이 말했어요.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대만에 대한 영향력까지요.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과소평가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지만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한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이징 시내 호텔에 머물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중국 측에서 제공한 대만 관련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 TV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였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어요. 화면이 바뀌며 일본 국회 본회의장이 나타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서 있었어요. 총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은 일본의 존립위기 상황입니다. 총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전쟁 가능성을 열어둔 선언이었거든요. TV 화면 아래쪽으로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일본 총리 대만 개입 선언. 중일 긴장 고조. 아시아 안보 위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왕 장군이었습니다. 클레인 박사, 지금 TV 보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당장 전략연구소로 오십시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0분 후 저는 다시 전략연구소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번 회의 때는 그래도 차분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높았어요. 한 장성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다카이치가 감히 우리 내정에 개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다른 장성도 거들었습니다.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회의실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강경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황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하자, 일본 주변 해역에 군함을 배치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자는 말들이 오갔죠.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개입할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왕 장군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장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장군님, 진정하라고요? 일본이 우리 코앞에서 칼을 빼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왕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앉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여야 해요. 회의실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왕 장군이 스크린을 켰어요. 중국 소셜미디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웨이보였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과격했습니다. 일본을 응징하라. 다카이치의 목을 베라. 전쟁도 불사하라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왕 장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개인 계정에 올린 글도 문제가 됐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웨이보 계정이었어요. 거기에는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더러운 목을 베겠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외교관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 장군이 설명했어요. 이 글이 올라간 지 10분 만에 100만 리트윗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삭제됐지만 너무 늦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미 캡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왕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외교적으로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후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중국이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왕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위 지도부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황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실탄 훈련이요? 한 젊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왕 장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도 물러설 수 없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왕 장군이 저를 쳐다봤어요. 네. 클레인 박사,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탄 훈련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왕 장군이 물었어요. 왜 한국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황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탄 훈련을 하면 한국도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한 장성이 비웃었어요. 한국이 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훈련하는데 간섭할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간섭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 직전 상황에서 움직이는 습관이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요. 왕 장군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국 관련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 지역 분쟁 조정에 나섰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다른 장성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규모는 작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이버전 능력과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왕 장군이 메모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실탄 훈련은 진행됩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과의 소통 채널은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왕 장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훈련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실탄 훈련의 규모, 시기, 참여 병력 등이 논의됐어요.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 훈련이 정말로 진행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날 무렵 왕 장군이 발표했습니다. 48시간 후 황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합니다. 전 세계에 사전 통보할 것이고 훈련 구역은 봉쇄됩니다. 한 장성이 물었어요. 일본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왕 장군이 답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물러설 수 없어요. 이미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고 외교부 발언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 장군이 다가왔어요. 박사,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훈련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과의 충돌도 문제지만 한국 변수가 더 위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왕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체면을 잃어요. 이미 세계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채널만큼은 꼭 열어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왕 장군이 답했어요. 건물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베이징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고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8시간 후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언론이 다카이치 발언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막말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도 찾아봤어요. 한국 뉴스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었어요. 하지만 댓글을 보니 한국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황해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영향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면 이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후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일본과의 충돌은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게 이번 위기의 진짜 관건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걸 봤어요. 그 파도 위에 세 개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왕 장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인 박사,
새로운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한국이 지금 대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밀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원하십니까? 모든 부분입니다. 왕 장군이 답했어요. 문화적 영향력, 경제관계, 군사협력 가능성, 그리고 대만 내부의 친한 세력 규모까지요. 3일 안에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중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 파일들이 이메일함에 가득했어요. 대만 관련 보고서, 한국 관련 데이터, 소셜미디어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대만 내 한국어 학원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타이베이에만 한국어 학원이 500개가 넘었습니다. 5년 전에는 50개였는데 10배로 증가한 거였죠. 학생 수는 더 놀라웠습니다. 전체 대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만 인구가 2,300만 명 정도니까 100명 중 1명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대만 내 한류 콘텐츠 소비 현황이었어요. K-드라마 시청률 그래프가 나왔는데 지난 3년간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K-팝 음반 판매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반 톱10 중 7개가 한국 아티스트였어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만으로도 이미 상당하다고 적었죠.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대만 유튜브 채널 분석이었어요. 대만에서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 목록이 나왔는데 상위 50개 중 절반 이상이 한국 관련 채널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브이로그, K-뷰티 리뷰, 한국 먹방, 한국어 강의 채널들이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채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형 민주주의 연구라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 촛불 시위, 시민 참여 정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어요. 대만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우리도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각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대만 방산 커뮤니티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군사 관련 게시판을 모니터링한 자료였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같은 한국 무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 무기가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중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지만 한국 무기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일부 게시글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이 대만에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을까? 한국식 군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건 중국이 경계할 만했어요. 문화적 영향력이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다섯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만 정치권 내 친한 인사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리스트가 길었습니다. 대만 국회의원 중 공개적으로 한국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었어요. 특히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연설에서 대만도 한국처럼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더군요. 또 다른 의원은 한국식 국방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더 놀라운 건 대만 국방부 내부에도 한국파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바로는 대만 국방부 중급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 군사 시스템을 연구하는 비공식 스터디 그룹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 파일은 한글 간판 운동 분석이었습니다. 대만 일부 도시에서 실제로 한글 간판이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주로 젊은 상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옷가게였는데 중국어 간판 대신 한글 간판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카페라는 한글이 크게 쓰인 간판, 패션이라고 한글로 쓰인 옷가게 간판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읽지 못하는 대만인들도 멋있다는 이유로 한글 간판 가게를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모두 읽고 나서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미국에서 10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의 대만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노트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간판 운동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체성 전환 신호. 저는 마지막 줄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 전쟁이다. 대만 젊은 세대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 하늘은 흐렸습니다. 멀리 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일본만 보고 있는 사이 한국이라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구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왕 장군이었습니다. 박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료 분석 중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각합니까? 한국의 대만 영향력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에요. 정치적, 군사적 함의가 있습니다. 왕 장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해주십시오. 고위층이 참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도발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이다. 예측 가능하고 대응 가능하다. 하지만 대만 내 한국 추종 세력은 다르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대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K-드라마와 K-팝으로 시작해서 정치 모델과 군사 시스템에 대한 동경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소프트 파워를 넘어선 정체성 전환이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중국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일본 군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모델 국가다. 대만인들이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것을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왕 장군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고위층이 제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협력 대상으로 볼 것인가? 다음 날 오전 회의실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복 입은 장성들 뿐 아니라 정장 차림의 정부 고위 관료들도 보였습니다. 왕 장군이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참석하십니다. 신중하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라면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왕 장군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이던 클레인 박사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시죠. 대만 문제에서 한국 변수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제 보고서 첫 장이 떴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대만 내 한국 영향력을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대만 내 한국어 학습자 20만 명, 한류 콘텐츠 소비율 상위권, 한국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백만 명.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 현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이것은 정체성 전쟁입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정체성 전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 간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대만 젊은 세대는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글로 정체성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새로운 정체성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부위원장으로 보이는 70대 남자가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치 분야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대만 국회의원 중 친한파 30명 이상,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 지지 여론 40%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만 정치권 내에 한국 모델을 추종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들은 한국식 민주화 과정, 시민 참여 정치, 그리고
경제 발전 모델을 대만에 적용하려 합니다.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왜 위협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대만인들이 중국 모델이 아닌 한국 모델을 선택한다면 통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에서 시작해 독자적인 길을 걸었고 성공했어요. 대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군사 분야 분석이었습니다. 대만 내 한국 무기 시스템 관심도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제가 말했죠. 대만 군 내부에 한국식 군사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룹이 있고 한국 방산 기업과의 접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 장군이 거들었습니다.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만이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손가락을 펴며 계속했습니다. 둘째,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생깁니다. 문화적 유대, 민주주의 연대 같은 이유로요. 셋째,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이 대만 편에 서면 일본, 미국과의 연대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위압적이었어요. 클레인 박사,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외교적, 경제적, 기술적 지원은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사이버전 능력과 방산 기술 면에서요. 부위원장이 다시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였어요.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군사력은 6위권이고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선산업과 방산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잠수함 기술, 미사일 기술, 사이버전 능력 모두 우수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국제 분쟁 조정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국제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북핵 문제, 중동 분쟁, 동남아, 영토 분쟁 등에서 중재를 시도했죠. 성공률도 높습니다. 한 장성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중견국 아닙니까? 우리와 비교가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모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은 전통적 군사대국이 아니에요. 대신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 장군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핵심 내용을 꺼냈어요. 한국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요. 문화적 영향력으로 여론을 만들고 기술 협력으로 동맹을 맺고 외교적 중재로 신뢰를 쌓습니다. 이게 21세기형 파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죠. 일본은 전통적 위협입니다.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었고 정치권의 친한파를 만들었으며 군사 협력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 군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모델 국가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부위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견제하는 것. 둘째, 한국과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일본, 미국과의 연대만 강화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한국은 대화를 선호하는 나라니까요. 한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동맹국 아닙니까? 저는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도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죠. 한국은 어느 한쪽에만 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왕 장군이 거들었습니다. 박사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미국 쪽으로 밀어내는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도 유지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부위원장이 생각에 잠겼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왕 장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고위층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왕 장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 사람이라서 한국을 띄워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건물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지나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중국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왕 장군이 직접 지시한 출장이었어요. 클레인 박사, 한국을 직접 보고 오십시오. 그가 며칠 전 전화로 말했었죠.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과소평가하는 건지 확인해 주시오. 공항을 빠져나오니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베이징과는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더 상쾌한 느낌이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짐을 풀자마자 중국 측 연락책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였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명동에서 만나시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거리를 걸어봤어요. 명동 쪽으로 나갔는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고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죠. K-팝이었어요.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도 보였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도 많았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들렸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지나갔는데 대만 억양의 중국어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한국이다. 한 여학생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여기서 사진 찍어야 해. 다른 친구가 한글 간판 앞에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제가 베이징에서 본 자료들이 현실이었습니다. 대만 젊은이들이 정말로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중국 측에 간단한 보고를 올렸어요. 서울 도착. 첫인상 예상보다 선진적, 문화적 영향력 현장 확인. 다음날 아침 명동에서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였어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만났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인 박사님,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포섭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경제협력, 기술교류, 문화사업 등 전방위 로비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실제로 최근 일본 언론 기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 새로운 전기, 경제 협력 확대 논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 같은 제목들이었죠. 목적이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뻔하죠. 연락책이 답했어요.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 편에 서면 우리는 훨씬 어려워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했어요. 일본도 한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더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일본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요. 당연하죠. 그가 웃었어요. 박사님은 중국 측 자문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견제 대상입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불안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한국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어요. 킨텍스라는 거대한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규모가 달랐어요. 수십 개의 부스가 펼쳐져 있었고 각종 무기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K9 자주포 실물 크기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K2 전차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각 부스를 돌아다녔어요. 한국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한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해서 인기가 많죠. 어느 나라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채널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역시 대만이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음 날 저는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대형 조선소였어요. 중국 측에서 미리 섭외해준 곳이었죠. 조선소에 들어서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 같았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건조 중인 배들이 즐비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길이가 수십 미터는 되어 보이는 검은색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어요. 이 기술력을 중국이 알고 있을까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정숙성과 작전 능력 면에서요. 수출도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답했죠. 이미 여러 나라와 계약했고 추가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조선소를 돌아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고 기술 수준도 높았어요. 이게 정말 중견국의 조선소인가 싶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왕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군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의 방산 규모를 직접 봤는데 우리가 보고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왕 장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조선소만 해도 엄청납니다. 저는 오늘 본 것을 설명했어요. 잠수함, 군함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방산 전시회에서 본 무기들도 인상적이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 장군이 말했어요. 계속 조사하십시오. 더 자세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방산, 조선 산업 모두 세계 최고 수준. 이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방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서랍을 확인해봤어요. 미세하게 위치가 달랐습니다. 노트북도 제가 놓은 각도와 약간 달랐어요. 누군가 들어왔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호텔 프론트에 전화했어요. CCTV 확인이 가능합니까?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방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1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청소 직원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누군가 제 방을 뒤진 겁니다. 전문적으로요. 중국 측 연락책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방이 털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아마 일본 쪽일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중국도 일본도 모두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호텔방을 나서기 전에 노트북과 서류를 금고에 넣었어요. 중요한 파일들은 클라우드에 백업했죠. 오늘은 한국방산연구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사전에 섭외해준 일정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대전 외곽에 위치해 있었어요.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방문증을 받았죠.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클레인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연구소 건물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지어진 5층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 양쪽으로 연구실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주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그가 한 연구실 문을 열었죠. 안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방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도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요즘 전쟁은 총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21세기 전쟁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졌으니까요.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시뮬레이션실이었어요.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실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죠. 가상의 적국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훈련이에요. 스크린 하나를 켜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웬만한 국가 네트워크도 침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애매하게 웃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능력은 검증됐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무기 시스템 개발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정밀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죠. 오차 범위 1m 이내입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연구소를 나오며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작지만 강해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이번엔 울산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날 본 거제 조선소보다 더 컸어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거든요. 안내 직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군함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거대한 회색 군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길이가 150m는 되어 보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크기의 군함을 직접 만든다고요? 그럼요. 직원이 답했어요. 우리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군함뿐 아니라 잠수함, 수송함 모두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잠수함 건조 시설이 나왔습니다. 어제 본 것보다 더 큰 잠수함이 있었어요. 이건 핵추진 잠수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재래식입니다. 직원이 답했죠. 하지만 핵추진도 개발 중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최첨단 무기였거든요. 한국이 그것까지 개발하고 있다니요.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만이든 동남아든 누가 우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조선소를 나와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왕 장군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장군님, 긴급 보고입니다. 한국의 방산 및 조선 능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소에서 직접 시스템을 봤는데 웬만한 국가 네트워크는 침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함과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고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 중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결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중견국이 아닙니다. 조용히 있을 뿐 실제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 평가가 시급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다. 전쟁의 판도를 만든 뒤 일부러 조용히 있는 나라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거라고요. 저녁 무렵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낯선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양인이었는데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어요. 다시 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기술 수준, 조선 능력, 사이버전 역량 모두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20페이지를 넘어 30페이지까지 갔어요. 자료가 많았거든요. 밤 11시쯤 됐을 때 왕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인 박사, 보고서 받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 장군이 말했어요. 상부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귀국하시면 바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공항 게이트를 지나가며 저는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짧은 출장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지만 필요한 능력은 다 갖춘 나라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알아야 할 진실,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을요.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략연구소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앙군사위원회 고위 인사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왕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클레인 박사가 한국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보고가 있다고 하니 들어보시죠. 저는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조선소의 거대한 군함들, 연구소의 첨단 시설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규모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설명했죠.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이버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와 비교하면 작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질적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 핵심 기술면에서 한국은 이미 최정 상급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잠수함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잠수함의 정숙성과 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몇 개국만 보유한 전략 무기였거든요. 왕 장군이 물었습니다. 대만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만약 한국이 대만과 군사 협력을 한다면 대만의 방어 능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과 기술 지원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부위원장이 앞쪽에서 말했습니다. 박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준비한 제안을 꺼냈어요.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협력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어차피 미국 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어요.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 협력이 필요하고요. 한국은 어느 한쪽에만 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장성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자는 겁니까?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일본처럼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으니까요. 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 우리가 왜 한국에 기대해야 합니까? 여기는 베이징이지 서울이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에 기대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중재에 나서면 국제 여론도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국은 신뢰받는 중재자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다른 장성이 비웃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군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거든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온 걸 말씀드린 겁니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왕 장군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박사님 보고는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이미 정해졌어요. 황해 실탄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과의 소통 채널은 열어두십시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쟁 직전 상황에서 한국은 움직이는 습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부위원장이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 위기 상황에서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상황을 조율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왕 장군이 메모하더니 말했습니다. 외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훈련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이미 국제사회에 통보했고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왕 장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이 정말 위험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적으로 만들면 더 위험해져요. 협력자로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왕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고위층은 듣지 않아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탄 훈련은 정말 강행됩니까? 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48시간 후 황해에서 실시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이 뭔가를 할 겁니다.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요. 왕 장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저는 택시를 탔어요. 베이징 거리를 지나가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온 걸 말했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개인 일기에 오늘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실수를 하고 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경고를 무시한다. 실탄 훈련을 강행하면 한국이 반응할 것이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분명 뭔가 할 것이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은 흐렸어요. 멀리 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희미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분명히 움직일 거다.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예상 못한 방식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측 연락책이었어요. 박사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실탄 훈련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모레 오후 2시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한국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메시지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클레인 박사님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만 정보기관입니다. 저는 놀라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대만이요? 어떻게 제 보고서를 본 거죠?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홍콩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센트럴의 한 카페에서요. 안전은 보장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중국 측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대만 정보기관을 만난다는 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들었어요. 대만이 뭘 원하는 걸까요?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홍콩에 있었습니다. 센트럴 지역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2층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로 보였고 양복 차림이었어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클레인 박사님이시죠?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그가 앉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은 안전합니다. 감청 장비도 확인했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떻게 제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장웨이가 미소 지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박사님이 한국을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 일부가 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쓰셨죠. 그가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대만 문제의 핵심 변수다.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었으니까요. 장웨이가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가진 나라는 한국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장웨이가 찻잔을 들며 답했어요. 미국은 너무 멉니다. 중국은 너무 가깝고요. 일본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분단국가에서 시작해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뤘죠. 우리도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대만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될 거라는 걸요. 그때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일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신 겁니까? 네. 장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한국이 우리 편에 서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저는 중국 측 자문인데요. 대만을 도와달라니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었어요. 장웨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박사님 입장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중재자로 나선다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중재에 나선다면 실제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과 계약을 맺었고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장웨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억지로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지역에서 누가 진짜로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을 막는지를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장웨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가 전쟁을 결정하고 막는가? 카페를 나와 홍콩 거리를 걸었습니다. 빅토리아 항구가 보였어요.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중국 측 자문으로 일하지만 대만의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들도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왕 장군이었습니다. 클레인 박사, 지금 어디십니까? 홍콩입니다. 제가 답했죠. 개인 일정으로 왔어요. 왕 장군이 말했습니다. 내일 베이징으로 돌아오십시오.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실탄 훈련 관련입니까? 네. 왕 장군이 답했어요. 이틀 후면 훈련입니다. 최종 점검 회의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면 실탄 훈련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정말 움직일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오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정보기관과 접촉. 그들은 한국을 믿고 있다. 한국이 중재자가 되길 원한다. 하지만 나는 도울 수 없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홍콩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장웨이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장웨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박사님, 오늘 만남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웨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략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실탄 훈련 하루 전이었어요. 베이징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죠.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복 입은 장성들 뿐 아니라 외교부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왕 장군이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점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실탄 훈련이 진행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장성이 황해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붉은 원으로 표시된 구역이 훈련 지역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구역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가 설명했죠. 함정 12척, 전투기 8대가 참여합니다. 다른 장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미 통보했고 항행 금지 구역도 설정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왕 장군이 물었습니다. 주변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부 관계자가 답했어요.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려를 표명했고요. 한국은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답했어요. 한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훈련 정보를 문의해왔을 뿐입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장웨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소통 채널은 열려 있습니까? 왕 장군이 답했어요. 외교 채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특별한 반응은 없어요. 저는 속으로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반응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본 한국은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을 나라였거든요.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 직전 상황에서 움직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요. 한 장성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훈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특히 사이버전이나 정보전 같은 비대칭 수단으로요. 왕 장군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저는 서울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잠수함 기술도 탁월하고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성이 손을 내저었어요. 과대평가입니다. 한국이 우리 군사작전에 개입할 배짱이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왕 장군이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실탄 훈련 개시. 모든 부서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 장군이 다가왔어요. 박사, 정말 한국이 뭔가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왕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위층은 듣지 않습니다.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최소한 사이버 방어는 강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조언했어요. 한국이 만약 개입한다면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팀에 전달하겠습니다. 건물을 나와 저는 택시를 탔어요. 베이징 거리를 지나가며 계속 불안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상황을 예측해보려 했어요. 만약 한국이 개입한다면 어떤 방식일까요? 잠수함을 이용한 해저 작전, 사이버 공격, 아니면 외교적 압박.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 첫째,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 시스템 교란. 둘째, 잠수함을 이용한 해저 감시 및 방해. 셋째,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넷째, 미국과의 공조.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일 뿐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개입할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밤 10시쯤 왕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인 박사, 내일 작전 지휘실에 오시겠습니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작전 지휘실이요?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왕 장군이 답했어요. 박사님이 한국 변수를 제일 잘 아시니까요. 만약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내일 실제 작전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움직일까요? 장웨이의 말이 맞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중국의 실탄 훈련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중국 황해 훈련 임박, 동아시아 긴장 고조, 일본 강력 반발. 한국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뉴스는 조심스러웠어요. 훈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었죠. 하지만 댓글을 보니 한국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었어요. 오전 9시에 왕 장군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휘실로 가시죠. 그가 말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차를 타고 군시설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기밀 구역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여러 번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거대한 작전 지휘실이 나타났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군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 장군이 저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계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모니터들을 둘러봤어요. 황해 지도, 함정 위치, 기상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실탄 훈련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1시 30분이 됐습니다. 작전 지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30분 후면 실탄 훈련이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전 함정 최종 위치 확인, 발사 준비, 태세 돌입. 모니터의 황해 지도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들이 중국 함정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12척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죠. 통신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함정 통신 정상, 발사 통제 시스템 가동 중입니다. 저는 긴장한 채 지켜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후 1시 40분이 됐을 때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한 통제 담당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지휘 서버 응답이 지연됩니다. 지휘관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담당관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갑자기 응답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왕 장군이 기술팀 쪽을 쳐다봤습니다. 확인해봐. 기술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오류련이 생각한 거죠. 오후 1시 45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다른 담당관이 소리쳤어요. 발사 코드 인증이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지휘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어. 오후 1시 50분. 경고 메시지가
전 시스템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통제센터 연결 끊김, 예비 서버 전환 불가, 발사 시스템 응답 없음, 지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휘관이 소리쳤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설명 좀 해봐. 기술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한 것 같습니다. 그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해킹입니다. 해킹이라고? 왕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군사 네트워크를 해킹해? 모르겠습니다. 기술팀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외부 침입입니다. 저는 왕 장군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한국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요. 오후 1시 55분. 5분 전입니다. 통제 담당관이 절규했어요. 모든 발사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어요. 지휘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수동으로라도 발사해. 수동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담당관이 소리쳤죠.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빨간 경고 메시지들만 가득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연결 실패. 인증 불가. 오후 2시 정각이 됐습니다. 실탄 훈련 예정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사 버튼은 눌려지지 않았고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어요. 중국의 실탄 훈련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지휘실 안이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시스템을 복구해. 예비 전원으로 전환해.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서울에서 봤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최신형 잠수함, 사이버전 연구소, 그리고 연구원의 말. 우리 능력은 검증됐다고만 말씀드리죠. 지금 이 순간 황해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해저 통신선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어딘가 비밀시설에서는 한국 사이버팀이 중국 군사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왕 장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잠수함이 해저에서 작전 중일 거예요. 사이버팀도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왕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오후 2시 10분이 됐습니다. 기술팀이 계속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지휘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훈련 중단을 선언한다. 모든 함정에 대기 명령을 내려라.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국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예고된 군사훈련이 시스템 마비로 무산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점들이 떠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사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2시 30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휘관, 왕 장군, 기술팀장, 그리고 저까지 작은 회의실로 모였어요.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술팀장이 보고했어요. 우리 발사 통제 시스템이 외부에서 장악당했습니다. 매우 정교한 해킹이에요. 누구 짓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술팀장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이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왕 장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클레인 박사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수함을 이용해 해저 통신에 접근했고 사이버팀이 시스템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우리 군사 네트워크를 뚫었다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잠수함 기술과 사이버전 능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 장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클레인 박사가 계속 경고했는데 저희가 듣지 않았어요. 지휘관이 물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시스템 복구를 시도하십시오. 하지만 한국이 원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그날 오후 중국 국방부는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발표문을 봤어요. 기상 악화로 실탄 훈련 연기. 새로운 일정은 추후 공지. 기상 악화라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황해 날씨는 완벽했거든요. 체면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저녁 무렵 왕 장군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박사,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한국이 우리를 이긴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쟁을 막았어요. 왕 장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요. 다음날 아침 국제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각국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CNN이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실탄 훈련 연기. 긴장 완화 기대. BBC도 비슷한 톤이었어요. 동아시아 위기 일단락. 외교적 해결 가능성. 하지만 일본 언론은 달랐습니다. NHK 뉴스를 켰는데 논조가 공격적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실탄 훈련을 예고해놓고 결국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문제인지 국제 압박에 굴복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중국 군사력 신뢰도의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겁을 먹었다는 식의 분석도 있었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허세가 드러났다. 실제로는 전쟁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강하게 나가면 중국은 물러선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중국이 물러선 게 아니라 한국이 막았다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 장군이었어요. 클레인 박사, 긴급 회의입니다. 당장 오십시오. 30분 후 저는 다시 전략연구소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패배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일본 언론 봤을 겁니다. 그가 스크린에 일본 뉴스 캡처를 띄웠죠. 중국이 겁먹었다. 군사력이 허구다. 강하게 나가면 물러선다. 한 장성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보여줘야 해요. 다른 장성도 거들었어요. 다시 훈련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실행해서 일본의 입을 막아야 해요. 왕 장군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본이 아닙니다. 뭔가요? 한 장성이 물었어요. 왕 장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클레인 박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제 훈련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한국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정황상 명백합니다. 이 수준의 해킹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은 그중 하나입니다. 왕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팀이 밤새 분석했습니다. 침투 경로가 해저 통신선이었어요. 잠수함을 이용한 작전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부위원장이 앞쪽에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훈련을 강행합니까? 왕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또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정면 대결은 불가능해요. 대신 협력을 모색하는 게 현명합니다. 한 장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중재자가 될 수 있어요. 며칠간 격렬한 내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강경파는 재훈련을 주장했고 온건파는 외교적 해결을 제안했어요. 저는 계속 한국과의 대화를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지도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 장군이 저를 불렀어요. 비공개 채널로 한국의 전략 대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박사님도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암호화된 메시지가 서울로 전달됐어요. 한국과의 전략 대화 요청, 대만 문제 협의 희망. 한국의 답변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왕 장군이 저에게 보여줬어요. 대화 수용. 단, 조건이 있음. 첫째,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 둘째, 대만의 실질적 자치와 안전 보장. 셋째, 한국의 중재안 존중. 한 장성이 발끈했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 아닙니까? 왜 한국이 우리한테 조건을 겁니까? 왕 장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실탄 훈련은 실패했고 일본의 조롱은 계속되고 있어요. 국제 여론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입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중국이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다니요.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만을 추구해요.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모두 안전해야 합니다. 왕 장군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표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대만 해협 현상 유지. 둘째, 군사적 긴장 완화 메커니즘 구축. 셋째, 한국의 지속적 중재 역할. 중국 측이 검토했습니다. 며칠간 내부 논의 끝에 수용하기로 했어요. 최종 합의문이 작성됐습니다. 저도 초안을 검토했는데 문구가 신중했어요. 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며 일방적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한국은 동아시아 평화 질서를 위한 중재와 협력을 계속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이 대만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중국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한 거였죠.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비공개였지만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중국과 한국 대표가 악수했습니다. 왕 장군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중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실탄 훈련 실패로 현실을 깨달았다. 이제 중국은 한국 없이는 대만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됐다. 한국은 조용히 승리했다. 일주일 후 저는 베이징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그저 문화 강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 숨겨진 핵심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 제출할 문서였어요.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위기와 한국 변수 6개월 현장 분석 보고서.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위기를 통해 명확해진 것이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다. 동아시아 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국가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 없이는 대만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됐다. 몇 시간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베이징 회의실에서의 논쟁들, 서울에서 본 첨단 시설들, 장외위와의 만남, 실탄 훈련 실패,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협상까지요.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어요. 미국 정책 이반자들에게 권고한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보지 말라. 한국은 독자적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진 전략적 행위자다. 특히 대만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번 위기의 진짜 승자는 총을 쏘지 않은 나라, 한국이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왕 장군의 불안한 표정, 장회의의 간절한 눈빛, 작전 지휘실의 패닉, 그리고 한국 협상단의 차분한 태도. 모든 게 생생했어요. 몇 시간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거쳐 나오니 익숙한 미국 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동아시아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